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 비서관 측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통업 종사자들의 휴교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질환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두고 갔을 경우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우편함에서 수령했더라도 과세는 무효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개성 표현을 위한 타투나 미용을 위한 눈썹 문신 등 문신이 보편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신을 여전히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제하고 있어 문신사들의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9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에선 그제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처녀 문신사들의 국회 앞 집회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신이나 타투, 하다못해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시술도 현행 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문신 합법화 이슈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은 현장의 문신사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타투샵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메운 타투 도안들이 눈길을 잡아끕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전위적인 표정의 여성 얼굴에서부터 형형색색으로 화려한 꽃 문양들까지 다양한 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마치 웹툰을 그리듯 컴퓨터를 이용한 도안 구상과 스케치, 색을 입히는 것도 이제는 대세입니다. 꼭 읽어보세요라는 안내 문구에 시간 없어 급하게 해달라고 할 거면 그냥 가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이채롭습니다. 타투라는 일에 대한 나름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실제 문신이나 타투는 조폭이나 양아치나 하는 것이라는 식이었던 기존 인식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뀐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조폭이라든가 건달들이 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타투 장르들이 패션이라든가 미니 타투, 레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타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레터링은 특정한 글자나 문장을 이미지화해서 타투로 새기는 것으로 타투는 이미 여러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트렌드화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갖고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찰분들도 타투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현역 군인들도 타투샵을 찾아 타투를 하는 고객들도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성과 자기만족,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정도지 조폭이 문신하듯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긴다는 식의 큰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도 인식도 많이 하고 또 제 하나 또 개성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게 시술하시는 분의 그 퀄리티가 나오면은 거기에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아요. 그런 기분이. 타투샵을 찾은 고객들은 하나같이 패션이나 개성, 자기 만족을 위해 타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반영구 문신샵입니다. 네일아트와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함께하는 업소입니다. 매일매일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게 번거로워 반영구적으로 그려넣는 겁니다. 여성들뿐 아니라 상당수 남성들도 보편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시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이지만 몸에 새기는 문신이나 타투는 물론 이런 눈썹 문신도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반영구가 불법이라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양성화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만 자꾸 음성적으로 지하로 숨기려고 문신이 불법 의료행위로 낙인 찍힌 건 지난 197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던 1990년대 초 눈썹 문신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문신사에 대해 서울고법이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당시 서울고법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간과했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문신과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의 굴레와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일회용 침을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안전위험 의무는 실정을 한참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듭니다. 일단 뭐 안전하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타투 문화라는 건 없어졌겠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렇게 인체 해가 있고 뭐 보건 뭐 위생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불법 문신,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같은 보여주기식 단속도 지금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과 뭐 틀린 점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합동 단속이라 그래갖고 어떤 뭐 지방 경찰청에서 통솔해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속을 하는 이유는 손님들과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손님이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좀. 의료법 제27조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거운 벌금 형이 내려지고 이 형들은 다 병과될 수까지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는 반영구, 연구시술을 합쳐 35만 명가량의 문신사와 타투이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오늘도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와 경계 사이에서 불법 의료행위 범법자가 될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문신침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장 당속이라든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조금씩은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착오적인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유통업 종사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가 취재하고 왔습니다. 신 기자, 유통 서비스업 종사자들 열악한 근무 환경,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유통서비스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네. 이런 유통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앉지 못하는 의자, 사용 못하는 화장실, 또 쉬지 못하는 휴게실 이 세 마디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휴식도 이제 서서 대기할 것을 강요한다든지 고객용 화장실은 직원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이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이제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 질환 또 우울증까지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제 2배 또 최대 67배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그동안 없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네.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제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유통업 종사 노동자의 작업 환경 실태 조사와 서서 대기 등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한 점검 개선, 또 유통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등과 이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 이런 것들을 골자로 했는데요.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네.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장사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은 쉬게 하고 바쁜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게 하고서는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켰다는 식으로 이제 업체들이 있는 제도도 안 지키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대안을 내놓은 게 뭐가 있나요? 결국에는 이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이 쉴 권리 보장은 네.
업체 선의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네. 이제 뭐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로 좀 강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것, 또 그리고 이 휴게권의 제도적 보장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요. 네.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기는 있나요? 그런데? 네, 현재 유통산업 규제 관련 법안은 35건 정도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계류 네.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난 2016년 김종우 민중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개정안에는 뭐 노동자 건강권 그리고 중소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대형마트, 뭐 백화점, 면세점 이런 재벌 유통 대기업들의 뭐 영업시간 제한, 뭐 의무 휴일제 확대, 뭐 이런 것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을 해놨습니다. 네. 단일법에 이처럼 많은 개정안이 제출된 일은 흔치 않음에도 국회는 이를 3년째 방치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게 김종은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제도 마련 그리고 이제 그 전이라도 신세계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런 유통 대기업들이 자율적 의무 휴업 실시 등 노동자들과의 뭐 상생이 좀 나서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화장실도 못 가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변호인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고 강금원 회장이 운영했던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송 전 비서관은 급여,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을 수수했고 검찰은 이 돈 전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송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자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송 전 비서관 측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받은 돈 가운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한 2억 4,519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채용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7년 동안 경남 양산시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내리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 기념회 등 정치활동을 했음도 판결에 감안됐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고문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기존 주장에 받은 돈을 전부 다 생활비로 썼다고 거꾸로 치고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분으로 지칭해 고 강금원 회장이 피고인이 모시고 있던 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피고인이 직업도 수입도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서 골프장 고문직을 맡겼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돈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문료를 정치활동에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고문료는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제 이후에 변호인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명백히 예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낸 원조 친노 측근입니다. DJ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는 장관실 사무관으로 따라 들어가 보좌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엔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사회조정 2비서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끝까지 임기를 같이 한 이른바 순장조였습니다.
이후 정권을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송 전 비서관은 변호인 표현대로 직업도 수입도 없어 생계가 막막한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고문 직함을 주고 생활비를 챙겨줬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후 송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동선을 함께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거쳐 정무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가 정치자금법 기소에 발목을 잡힌 신세가 됐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정치 자금임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 조항을 거꾸로 비틀어 애초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아니어서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게 당연한 거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이 돈이 모두 생계비로 사용됐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에 검찰은 동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생활비 성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다면 수수한 돈 전체가 정치자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변호인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은 돈을 받을 때 범죄가 완성되는데 범행 후 생계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정치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어떤 형태로 돈을 받았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중요한 정황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해당 쟁점을 두고 양측 주장을 중요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에게 생활비와 정치활동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검찰과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변호인.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돈 없으면 정치하기도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